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첫 언론 간담회에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 등 일부 시국 사건에서 검찰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 계약 저지 TF를 꾸리고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나치 정권의 괴베스에 비유하며 종착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정혜구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조사 방향과 입장을 들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영방송의 무너진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중요 과제라고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공영방송 개혁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청탁을 한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 문제나 자신의 사회이사 자리를 부탁하는 내용 등 대기업과 언론사의 유착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2차례 기업들에게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는 급전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권에서 전력 예비율을 높여 전기가 충분히 남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급전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팩트체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에서 진행된 우리 군의 해상 사격 훈련과 관련해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유엔의 제재 결의를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국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골목이지만 운전에 주의하라는 안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7%에 불과한데요. 밀착 카메라에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보다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된 어린이집 주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 앞소식들의 키워드는 사과입니다. 오늘 새 정부로부터 2가지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사과의 주인공들은 대통령과 검찰총장입니다. 물론 이 사과들은 지금 정부가 아닌 과거 정부의 일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크게는 국가가 시민사회에 사과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정부를 대표해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피해 구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전 정부에선 청와대나 주무부처 장관들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와 대통령 혹은 총리실 직속에 전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피해 구제 개정에 정부 예산으로 일부분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의 사과가 국가의 법적 배상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감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또한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검찰의 잘못된 법 집행과 수사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통제와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첫 언론 간담회를 한 문무일 총장은 대국민 사과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 총장은 재심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그리고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면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개혁 방향을 환영하는 한편 좀 더 적극적인 모습도 주문했습니다. 무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검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이전에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문 총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부터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종착역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 사건은 명백한 불법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입장입니다. 곧 수사로 이어지고 사법 처리 대상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더 나아가서 정치 공작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결국 청와대, 그중에서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나치 정권의 괴벨스와 같은 인물이며 이번 사건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부대를 나치의 정치 공작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스타포로 전락시켰고 민간인 3,500명을 히틀러 유겐트처럼 사이버 유겐트로 양성해서 정치 공작에 활용한 셈입니다. 괴펠스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을 독일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 원 전 원장을 나치 선동가인 괴벨스에 빗대어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최측근 인사였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의 배후로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원세훈이 종착역이 아니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하고 원 전 원장과 대통령 간 독대문건 존재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종착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응해서 자유한국당은 연일 정치 보복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당내 특위까지 구성해서 지금 국정원의 적폐청산 TF 활동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에서 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개악이라며 개악 저지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적폐청산 TF 활동이 편파적,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TF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지금 발표되는 그 내용들이 바로 또 검찰로 넘겨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정원 TF에서 선정한 13개 조사 대상을 재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적폐청산 칼끝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만큼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로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새 정부 100일도 채 안 돼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적폐, 신적폐가 심각합니다. 우리 야당과 국민들이 이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정우택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바다 이야기 사건을 꺼내면서 해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국당은 내일 중으로 특위 구성을 마칠 계획인데 간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이완영 의원이 맡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오늘 검찰로부터 민간인 댓글 부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문에는 이달 30일 선고 예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 증거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드러난 정황을 원세훈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이 접수한 검찰의 공문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댓글 부대 규모와 운영 방식, 투입 비용 등이 기재된 구체적인 국정원 문건을 요구받은 겁니다. 특히 공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문을 주고받는 이유도 증거로 제출할 때 절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내부 문건과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4년간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30개 팀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2억 5천만 원이 투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정치와 선거 개입 재판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서둘러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지금 한창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 있죠.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혜구 위원장을 이 시점에서 잠깐 좀 연결해서 나머지 궁금한 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자, 우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정치 개입 의혹 이것과 관련한 제보를 어제부터 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게 좀 많이 있습니까? 아직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제보를 받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정원 이제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적폐청산 TF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적어도 9월, 10월, 그다음에 나아가서 좀 늦어지면 12월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개혁발전위원회가 전개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길면 연말까지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제보하실 분들은 어떻게 제보하면 됩니까? 거기에 이제 제보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거기를 보시면 이게 익명으로 이제 제보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이제 국정원으로 연락을 하시면 그쪽에서 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이제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인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국정원 TF팀에서만 하는 것으로는 잘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정원에 제보를 하거나 그다음에 조사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없습니다.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제보도 받고 추가 조사 신청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 결과도 거기에 게재를 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 지금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의 상황을 계속해서 조사 중인데 혹시 원세훈 전 원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계획도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적폐청산 TF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내부 조사입니다. 그 내부 조사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가지고 전체 윤곽을 잡고 그 내용이 나오면 이제 책임자 처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입법의 문제가 있거나 이제 그러면 검찰 수사로 넘길 생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책임자였던 당시 전 원장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좀 미흡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 법적으로 볼 때 전임 국정원 직원을 부르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내부 조사기 때문에 내부 조사는 주로 지금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록이라든지 그 안에 예. 지금 현직으로 이제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조사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주요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당 쪽에서는 결국 그 종착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내부 이제 조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명박 대통령 문제는 국정원 밖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을 조사 그런 문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만약 입법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발견됐으면 그건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하신 내용을 검찰로 넘기는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아까 보도가 나갔는데 언제쯤 넘기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이걸 달라고 한 내용도 있을 테고요. 저희들은 내부 조사를 해서 사건의 어떤 윤곽이 드러나면 예. 그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 입법이 있으면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그 댓글 사건 같은 경우 이번에 중간 발표를 했는데 그 중간 발표만 가지고도 입법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이제 검찰 쪽으로 넘길지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내부에서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또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질문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 주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쉬기 때문에 예.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남재준 전 원장이 댓글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남 전 원장의 국정원에서 이것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로 넘어와서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로 넘어와서도 지속적으로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받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가 되면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박근혜 정부까지 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따로 TF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국정원 적폐 TF에서 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겠다. 이건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그냥 좌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반론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인과 결과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당시에 과거에 광범위한 어떤 정치 개입이나 이제 선거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적폐청산 TF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걸 조사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한다면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에는 과거에 너무 정치적으로 개입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은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혜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이 지난 10년 동안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꺼낸 말인데 오늘 발언이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공영방송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것이 많은데 가장
심하게 좀 참담하게 좀 무너진 부분이 우리 그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현실이 지난 정권의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 때문이라고 구체적인 이유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공영방송 개혁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MBC도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주 자랑스러웠던 MBC의 모습 어디 갔냐.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방송적폐 청산을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신임 이호성 방통위원장은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MBC 노조가 사측이 기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서 문건을 공개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 여부와 회사 충성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겼다는 건데요. 보도에 정재윤 기자입니다. MBC 영상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추정 문건입니다. 별표 2개와 동그라미 표시는 각각 회사의 정책에 충성도가 높거나 회사 정책에 순응도 높은 비교적 친회사 성향 기자들입니다. 반면 삼각형은 언론노조 영향력에 있는 회색 분자들, X표는 파업의 주동 계층으로 현 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로 규정했습니다. 요주의 인물 성향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문건은 각 기자별로 인물평도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MBC 언론노조는 사측이 2012년 파업 이후 사원들을 등급별로 분류해 인사평가와 인력 배치에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카메라 기자들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소나 소고기가 아닙니다. 노조 측은 이런 블랙리스트는 영상 취재 기자뿐 아니라 취재 기자, PD, 아나운서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실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노조 측은 검찰에 블랙리스트 관련 고소장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MBC 사측은 정체불명의 문건으로 노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과 삼성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편집국장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광고 청탁을 하면서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아들의 이름과 수험 번호까지 적어가며 삼성전자 취업 청탁을 한 언론사 간부도 있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 일부를 주간지 시사인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언론사 전현직 간부들이 각종 청탁을 하면서 우호적인 기사를 약속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종합일간지의 편집국장은 지난해 8월 이달 협찬액을 지난해 7억 원보다 1억 늘릴 수 있도록 챙겨봐달라면서 앞으로 좋은 기사,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력 경제지의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 보냈는지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모 언론사 사주가 신문과 방송에 기사 쓰지 않도록 얘기해두겠다고 했다는 문자도 나왔습니다. 취업 청탁도 잇따랐습니다. 한 경제지의 퇴직 간부는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드린다면서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모 방송사의 간부는 자신의 아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삼성전자 입사 시험을 보게 됐다면서 이름과 수험 번호를 적어보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경남 밀양은 오늘도 35.9도로 공식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부산과 창녕의 무인 관측기에는 37.2도가 찍혔습니다.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68도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이미 열사병 같은 온열 환자 수가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고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날씨 못지않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일부 기업의 전기 사용을 줄이라는 이른바 급전 지시를 한 것을 두고 탈원전화를 위해 전력 부족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과
여당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2부에서 방송되는 팩트체크를 조금 앞당겨서 잠시 후에 짚어보죠. 먼저 정치권의 급전 지시와 관련한 논란,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12%대까지 떨어진 지난달 21일. 이 대형마트는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주차장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했습니다. 정부가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2,500여 기업과 공장에서 시간당 1,700메가와트의 전기를 아꼈습니다. 7월 12일에도 같은 조치로 1,200메가와트의 전력 수요를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탈원전화를 선언한 정부가 전력 수급 논란을 막기 위해 기업에 무리하게 전력 감축을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을 높게 유지해서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여당은 2014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3차례 급전 지시가 있었고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급전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업들의 돈만 주고 수요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급전 지시를 하려면 전력 수요가 최대치 경신이 예상될 때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2번의 조치 모두 발전기 고장과 최대 수요치 경신 등의 요건에 해당돼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 충돌하고 있는 주장들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오늘은 일부에 나왔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네. 쟁점부터 정리하죠. 네, 정부가 급전 지시로 기업을 옥죄었다. 그래서 전력의 비율을 높였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전력 예비율을 높여서 전기가 충분히 남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기업을 몰래 옥죄었다라는 주장은요. 급전 지시는 이미 시행한 지가 3년 차 된 공개적인 제도입니다. 또 대상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기업의 하나입니다.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전력거래소가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피크 타임에 감축을 지시합니다. 네. 이미 계약이 된 업체는 1시간 전에 통보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전기 사용을 줄이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제도가 3년이 됐다면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이 됐을 거잖아요. 네, 2011년 9월 15일에 대규모 정전 사태, 이른바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급전 지시 정책이 추진이 됐습니다. 법 개정이 추진된 건 2013년 4월입니다. 전하진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주도적으로 발의를 했고요. 네. 당시 전 의원은 피크타임의 소비량을 줄여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촉발할 수 있다.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확신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행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당에서 이제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가장 첨예한 부분이 눈속임용으로 급전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입니까? 일단 급전 지시는요. 그렇게 정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3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최소한 1가지가 해당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최대 수요 경신이 예상될 때인데요. 2014년과 2016년 2차례 그리고 지난달 21일 등 총 4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규모 발전기 고장도 기준 중 하나인데요. 지난달 12일에 급전 지시란 건 이에 따른 겁니다. 네. 이 밖에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밑으로 떨어질 때에도 급전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기준에 따라서 2차례 급전 지시를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1일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율은 12.3%였는데 급전 지시가 없었다면 예비율은 10.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2%가 급전 지시 때문에 2.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네. 급전 지시가 있었던 지난달 12일에는 예비율이 14.2%였는데 없었다면 12.5%로 나타났습니다. 1.7%포인트가 증가한 겁니다. 나머지 3번의 급전 지시 때도 역시 예비율 차이는 최소 0.9에서 2.2%포인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의 폭을 보면 이번이 특별하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비율이 늘어난 건 맞지만 네. 이것만으로는 단정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거나 줄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차례 급전 지시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이로 인한 예비율 상승폭도 예년 수준이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원전 논리를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현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폭염은 농촌과 도심을 가리지 않고 노약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 하나 없이 펼쳐진 딸기 모종밭입니다. 머리에 두른 흰 수건과 가니 파라솔에 의지도 해보지만 얼굴은 이미 땀 뒤범벅입니다. 땅의 온도는 45도를 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멀쩡했던 초콜릿과 치즈는 1분도 안 돼 흘러내립니다. 이곳은 사우나에 버금가는 68도입니다. 이제 막 벼이삭이 패는 시기에 접어든 논일도 덥다고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한 7시나 오마 12시에 가고 한 3시대 일하고 더워서 죽는다고. 진짜 또 머리띵하고 덥고 힘들지 아무래도. 실제 지난 13일에는 이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말리던 80대 할머니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한낮 기온이 가장 올라가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밭일은 되도록 자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심, 특히 쪽방촌의 폭염도 고역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1만 제곱미터에 520여 가구가 몰려있는 서울 쪽방촌에 자리한 이상만 씨의 방은 34도가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선풍기와 부채에 의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뜨거운 바람만 나옵니다. 이 장판이 어떻게 젖을 정도예요. 내 손바닥으로 딱 만지면은 땀이 이렇게 젖어요. 집 밖으로 나와도 보지만 나무 그늘이 있는 공원은 이씨 집에서 1.2km나 떨어져 있고 이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보살피는 사회복지사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낮 동안 쌓인 열은 밤에도 30도 넘는 열기로 남습니다. 농촌에서는 한낮, 도심은 저녁 이후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 수는 사상 최대치인 1,284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6명입니다. 온열 질환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북한이 어제 유엔의 대북 결의안 만장일치에 반발한 데 이어 우리 측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군의 훈련을 빌미로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불바다라는 표현을 쓴 건 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의도가 뭔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어제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자 북한이 대남 비방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봄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는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 직접 서울 불바다를 언급한 건 2013년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는 동시에 핵무장을 자위적 조치라고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나아가 국력을 총동원해 물리적 행사를 취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국력 총동원을 두고 해상 도발을 감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근 심포조선소 등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추정되는 점화 시험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며칠 전 동해에서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초계정의 움직임이 미국 첩보 위성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이달 중순 미국의 항공모함을 한반도 해상에 전개해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한미 고위 당국자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미사일 협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걸림돌입니다. 고체 연료 허용은 ICBM의 핵심 기술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500kg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미사일 탄두 중량을 2배인 1000kg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탄두 중량 확대는 미국도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방어 능력 확대에 우호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미 양국 간의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에 고위 당국자 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폭스뉴스는 대한미사일 2기를 탑재한 북한 초계정이 동해안 일대를 순시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전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초계정에 대한미사일을 배치한 건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두 중량을 늘려주는 대신 한미 FTA에서의 양보를 촉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당분간 전역하지 못하고 군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은 오늘 장성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박 대장의 전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수보직으로 보내서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장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장은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난 1일 전역을 신청했지만 군은 오늘 정책연수 보직으로 발령을 내 군인 신분을 연장시켰습니다. 군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전역 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박 대장은 현재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부인 전모 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군 검찰에선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도 거론되지만 박 대장의 갑질 의혹이 구속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주로 육군 출신이 맡아왔는데 23년 만에 공군 출신인 정경두 대장이 내정됐습니다. 해군 출신 장관에 이어서 또 한 번 비육군 출신이 고위직에 지명된 것은 군내 육군의 힘을 줄이려는 새 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공군 출신이 내정된 겁니다. 정 신임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비육군 출신이 우리 군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인 육군 중심의 군 조직 문화를 쇄신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등을 위해선 그동안 주류에 떨어져 있던 해군과 공군 출신이 적합하다는 해석입니다. 또 육군 중심에서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육군 인사에선 서열과 기수 문화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신임 육군 참모총장으론 장준교 현 육군 참모총장보다 3기수 아래인 김용우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또한 3명의 군사령관 인사에서도 육사 출신은 단 1명에 그쳤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청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임명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보좌관을 지내다가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물러난 전력이 있는데 과학기술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앉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황우석 사태의 핵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당시 황우석 전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저자로 무임승차한 데다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내면서도 조작 사건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다루는 핵심 자리로 복귀하자 야당에선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구윤리와 연구비 문제에 있는 인사를 다시 앉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촛불민심에 따라 적폐청산과 혁신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은 황우석 고양이에게 과학기술의 미래라는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도 과학기술혁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부적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생명윤리학회 등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본부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에 적임자라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고 그 이후에 새 정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장은 공석이었고 놀랍게도 지금도 공석 중입니다. 거의 있다시피 하고 있지만 새로 임명된 헌재 소장이 아직까지도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는 인권 분야 사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나 휴대폰 위치 추적 등과 관련한 여러 헌법 소송을 대리하면서 공권력 견제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와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거치며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일해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대리해 2015년부터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법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후보자는 서울 북부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지명과 별도로 헌재 소장 공석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2달째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인준안이 다른 장관들 임명과 맞물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헌재에 결론을 내려달라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소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회 때문에 소장 인준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재판관 지명에 이어 소장 공석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이 올해 영화제를 끝으로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1년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영화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 직원들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개 사과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강수연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도 독선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게시글 삭제를 두고 불거진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진실공방,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최고위층이 벌이는 진실공방이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강 전 청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는 이철성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촛불 집회를 앞두고 광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당시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강 전 청장은 해당 사건 이후 자신에 대한 무리한 감찰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실제 강 전 청장의 부속실장인 최모 경위는 감찰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든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문제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감찰이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가운데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재직 중인 강 전 청장이 부하 직원에게 막말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경찰학교의 장비계장으로 있었던 김모 경감이 강 전 청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징계와 함께 비하 발언을 들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경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의연대는 민주화 성지 문구 삭제 논란과 관련해 이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수사를 통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요 근래 국민의당에서는 출당, 탈당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안 전 대표가 출마의 뜻을 고수하자 이제 안철수 대 반안철수 세력이 전당대회에서 정면 대결을 펼치는 방향으로 옮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 고문단은 오늘도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출마를 막는 단체 행동을 하거나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출당, 탈당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애당적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기 개인 의견으로 피력했을 뿐이지 고문단 전체의 의견은 아니고. 안 전 대표가 뜻을 꺾지 않는 이상 결선 투표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게 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겁니다.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출마 철회 요구가 소득이 없다고 보고 정면 경쟁을 벌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부 비안철수계 의원들은 당직을 사퇴하고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반면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한 안 전 대표는 수도권에서 지역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이 소멸 위기에 처할까 우려된다면서 당의 미래가 나의 미래보다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친안철수계 의원 10여 명도 결집해 안 전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실으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한밤 레이싱을 펼치다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속도가 시속 234km를 훌쩍 넘었는데 새로 산 외제차를 뽐내려다 생긴 일이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깜깜한 4차선 도로를 외제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갑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가더니 4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쪽으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뒤따라 달려오던 또 다른 외제차도 같은 굽이길에서 똑같이 미끄러집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이고.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백모 씨 등 3명은 이날 밤 설악IC에서 서울 한복판까지 36km를 13분에 통과하는 레이싱을 펼쳤습니다. 사고 순간 최고 속도는 KTX 평균 속도에 맞먹는 시속 234km, 제한 속도인 시속 80km의 3배에 달했습니다. 와, 순간 커브를 먹고 끌 것 같았어요. 근데 여지없이 거기서 커브에서. 이 사고로 당시 4차로를 달리던 산타페 운전자 김모 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새로 구입한 외제차 성능을 뽐내다가 속도 경쟁이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 등 3명을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운동 삼아서 자전거로 동네 한 바퀴 도는 어르신들 계시죠? 자전거 타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 사망자를 분석해봤는데 전체 77%가 65세 이상 운전자였습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90%가 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서울 성수동의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달리는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자동차는 그대로 자전거와 부딪혔고 자전거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며칠 전 사고가 난 곳입니다. 이렇게 도로 표면엔 아직도 사고 이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자전거 운전자는 저쪽 골목에서 나와 마치 보행자처럼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상봉역 부근에서 80대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가 바뀐 걸 모르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려 하다 앞서 출발한 차에 치인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자전거 사고로 숨진 17명 중 13명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50세 미만은 1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 거주지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3차로 이상 대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은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재빨리 길을 건너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직접 걷거나 뛸 때보다 위험합니다. 경찰은 자전거도 규정상 차로 분류되는 만큼 안전장비를 갖추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운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이들이 좀 더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같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관련 규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 자격 검증 방식도 바꿔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번거로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주택 공급량의 10에서 20%가량 배정되는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구입자 등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은 일반 분양 등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물량을 일반 공급 등으로 넘기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그동안 특별공급 대상자 가운데 억울하게 기회를 잃는 피해자가 있었다며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공급자에 대한 자격 검증 방식도 개선합니다. 현재 특별공급은 본보기 주택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청약을 받는데 이를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노약자 등 현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요금의 약정 할인폭을 높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정작 이동통신 3사는 이런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흔치 않지만 이 통사들이 소송까지 말하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일이 주목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내일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25% 할인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기계값을 깎아주는 대신 매달 사용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인데 정부는 현재 요금의 20%인 할인율을 5%포인트 더 높이려 합니다. 대통령의 통신비 정책 1호인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미뤄진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통사들은 높아진 할인율을 적용하면 연간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정부가 요금 규제에 나서는 것은 기업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 통사 반대와 상관없이 다음 달부터 바뀐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업계에선 최악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소송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높은 데다 새 정부의 첫 통신비 정책인 만큼 소송 진행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새 정부의 첫 통신비 정책 실행은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신임 외무상은 1993년 위안부 존재를 처음 인정한 고노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의 아들입니다. 아베의 강경 외교 노선을 대변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늘은 짙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1993년 8월 전까지 일본 정부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란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를 처음 인정한 건 고노 다마였습니다. 本件は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 고노는 이후 주요 국면마다 일본 정부에 반성과 태도 전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고노 요헤이와 달리 아베식 외교 노선을 대변해온 고노 다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아버지와 비교되며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실망이다. 당신 아버지는 정직한 정치가였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비판한 고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고노는 중국은 대국으로서 행동 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아버지는 위안부 담화에서도 성의를 표시했다는 왕위의 비판에 고노는 부모는 참 고마운 존재라고 응대하며 50분 회담이 끝났습니다. 아베의 강경 노선을 대변하는 고노에게 아버지의 그늘은 짙고도 깊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의 주장 김연경 선수가 배구협회에 강스파이크를 날렸습니다. 부실한 대표팀 운영으로 일부 선수들이 혹사당한다는 겁니다. 배구협회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우리 여자 배구는 지난달 월드 그랑프리 대회에서
엔트리 14명을 채우지 못해 12명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김연경 등 주전 선수들의 활약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선수들의 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9일부터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에도 13명만 출전합니다. 대표팀 주장 김연경은 출국 직전 고생하는 선수만 고생한다며 배구협회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잇따른 국제대회에서 일부 선수들이 혹사를 당하면서 부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배구협회는 오랜 내분 끝에 지난달 오한남 회장이 취임했지만 부실한 대표팀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지난 시즌 여자 프로배구 MVP였던 이재영이 대표팀에서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영은 부상 때문이었다고 해명했고 김연경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연경의 쓴소리 이후 여론의 비난이 폭주하면서 배구협회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마비됐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이른바 스쿨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있지요. 그런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 주변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들을 살펴봤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신호등에서부터 위에 있는 과속단속 장비까지 모두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 보면요. 여기에 안내판이 하나 나오는데 이 신호대기 중에 확인할 수 있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에는 제한 내용과 위반했을 때 적용받는 과태료를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도로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라는 경고가 선명하고 표지판은 운전자의 현재 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처럼 주행속도나 주정차에 제한을 받는 한편 이를 어기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현재 전국에 16,000여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근처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가 더 많은 어린이집 주변에선 보호구역을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골목입니다. 이곳은요, 주차 금지 구역이지만 차들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차들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바로 근처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인도도 없기 때문에 유모차나 아이를 데리고 올라오는 부모들은 위험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들까지 피하느라 차와 사람이 엉키기 일쑤입니다. 골목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래서 설치할 구간은 아닌데 걸렁엔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다 유모차로 거의 많이 애리 등하원을 하니까 길라단지다 보니까 도로 굉장히 좁고 그래서 차들이 굉장히 여기가 되게 위험하고 혼잡하거든요. 실제로 유모차를 밀고 돌아보니 과속방지턱이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도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없는 어린이집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300여 곳 가운데 주변 도로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7%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3,600여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어린이집 주변은 68곳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정원이 100명을 넘겨야 의무 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부터 하는데 주차 금지 표지 단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들은 행정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도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직권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 부족으로 지정이 어려운 곳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서울시는 매년 70여 곳을 새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전체의 1%를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예산 부족이나 다른 주민들의 반대 또는 지나치게 복잡한 기준 탓에 많은 어린이집 주변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일상을 달리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이것이
QM6 4-wheel 드라이브가 필요한 이유. 그 어떤 길에서도 당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QM6, 당신의 라이프 로드를 향하다. Challenge the road, QM6.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공무를 의논하기 위해서 홍주 목사 유이에게 편지를 띄운 것이 한참 전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산은 유이를 직접 찾아가서 왜 답장을 않느냐 따져 물었고 유이는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벼슬에 있을 때는 편지를 뜯어보지 않소. 실로 그의 편지함에는 채 뜯지도 않은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지방 고을 수령에게 어찌 그리 많은 청탁이 있었는지. 비록 작은 고을의 수령이었지만 유이는 보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 해서 스스로를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상대는 작은 고을의 수령도 아닌 국내 최고 최대라는 대기업의 최고위급 힘있는 임원. 그러니 그 청탁의 간절함은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가눌 길 없어 하해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오며 이렇게 자녀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사회이사 자리를 청탁하고 광고와 협찬 증액을 요청한 사람들. 유려해서 차라리 더 서글픈 이 문자 메시지들을 보낸 사람들의 일부는 바로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장 사장의 치부책에 기록되었을 수많은 청탁의 증거들. 그 거래의 대가로 은폐됐을 부조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홍주 목사 유이가 편지를 뜯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보지 않아도 선명히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청탁의 말을 주고받은 이들 역시 보지 않아도 선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론과 기업, 그 팽팽한 긴장이 흘러야 할 관계 속에서 선의로 인해 거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 그렇게 해서 장 사장은 보지 않고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보고 들었을 것이고 언론은 그 대가로 봐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이 이르면 다음 달쯤에 모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JTBC의 이상엽 기자가 넉 달 넘게 머물고 있는데 오늘 한 일을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저희 취재진이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 과정이 사실 좀 쉽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렵게 이 과정에 함께 해주셨는데 바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수색이 종료되는 9월 이후에 과연 이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다 찾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또 그렇지 못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끝이 벼랑이었다. 그 과정을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목포신항 한켠에 마련된 미 수습자 가족들의 컨테이너입니다. 전문가 심리 상담에 나선 가족들 얼굴엔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진도에서 3년, 그리고 목포에서 다시 4개월이 흘렀지만 이들의 시간은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당연히 컸으면 계속 컸으면 어떤 나이로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결혼 안 하고 아빠 엄마랑 산다고 했는데 그런 건 원하지 않고요. 상담이 1시간쯤 진행될 무렵 갑자기 배 화물칸에서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네. 왜요? 시다시에서 정갈비 하나 또 발견됐대. 중단하고. 중단하고. 박사님 우리가 이래요. 사실 보조를 못하고요. 혈액이 통보를 받는데. 어머니는 오열하고 아버지는 망연자실합니다.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찾았다고 좋아할 저기도 못하고. 뼈 한 점씩 돌아오는 딸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 지저분한 냄새 나는 데서 옆에만 가도 막 냄새가 나. 내가 난 딸이 진말이게 사람인가 천차만이라는 말로다가 이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이어진 상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현철이 제일 잘 먹는 음식은 뭐였습니까? 현철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우셔도 돼요. 우세요. 같이 웁시다. 콩나물 해장국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저 요즘에는 콩나물 해장국 안 먹습니다. 아직 유해로도 돌아오지 못한 미 수습자는 5명. 가족들은 수색이 종료되는 9월이 두렵습니다.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말자. 제 마음에 가슴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고. 상담 결과 미 수습자 가족 7명 중 5명은 우울, 불안, 적대감 등 부정적 감정 수치가 상위 10%에 달했고 그중 1명은 상위 2%에 달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특히 수색이 종료되는 9월 이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끝에가 저분들에게 심리적인 벼랑, 절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되게 있죠. 목표점이 저기다라고 막 쫓아왔는데 딱 그 목표점에 와보니 끝에가 벼랑인 상태 같은 거.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오는 25일에 선고만 남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수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이 부회장의 재판 기록들을 토대로 삼성이 정유라 씨만 승마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선 증거로 제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기록을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유리한 증거로 판단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기록 등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반박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가 삼성이 정유라 씨만 관심 가진 건 아닌 듯하다며 전체적인 올림픽 대비였다고 한 증언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가 삼성이 승마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면서 정유라를 끼우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모두 정유라 씨가 여러 선수 중 한 명에 불과했다는 취지의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지원을 받은 승마 선수는 정 씨가 유일했고 다른 승마 선수를 지원하고자 한 시점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후반기라는 입장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에서는 법정 밖의 상황을 취재 중이던 사진 기자들이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행 혐의로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재판부는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 25일 선고 공판 때는 150석짜리 대법정에서 진행을 하고 방청권도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번호표가 붙은 가방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 방청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순서를 뺏기지 않기 위해 놓아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일부 대기자들은 함께 있던 취재진에게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재판을 1시간여 앞둔 오후 1시쯤 입장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사를 똑바로 쓰라며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취재진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 등 사진기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소란이 이어지자 법원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의 경우 150석짜리 대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청 대기 과정의 갈등 등을 막기 위해 선고 공판에서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물을 뿌리고 폭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1층 로비에서 박 특검을 향해 달려들고 물을 뿌리며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 특검을 위협한 당사자들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문제로 한중 양국 관계가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달 있을 수교 기념 행사도 올해는 따로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자동차나 관광 등 사드 후폭풍을 맞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보도해드렸죠. 이런 영향이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완공 8개월이 지났지만 오피스텔을 분양한 중간층 대부분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분양 대상 233개 오피스텔 중 현재까지 입주를 마친 곳은 7개로 입주율이 3%에 불과합니다. 사드 문제와 분양 시기가 맞물리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게 일선 부동산의 분석입니다. 낙서리를 한다 뭐 이런 소문까지 있었는데 묶여갖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분양 관계자도 중국 투자 부진이 한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드 여파 때문에 좀 중단이 됐던 거를 이제 가을께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인의 구매 문의가 늘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도 올 들어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지도 않고 대놓고 그냥 구매를 한다든지 와서 그냥 뭐 쇼핑하듯이 사가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중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지난 3년간 꾸준히 늘어 여의도 면적의 5.7배에 달합니다. 이 중 제주도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중국과 손잡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던 애니메이션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미 제작에 들어간 상황에서 중국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내년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영화 언더독입니다. 일부만 색이 입혀졌고 배경은 스케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중의 정치 관계로 인해 중국 영화 시장의 책 및 제작 환경에는 여러모로 예측 불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걸 이제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거의 저희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의 그 철퇴를 맞은 거잖아요. 합작을 약속한 중국이 올해 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중 합작 3D 애니메이션 머털도사도 같은 사정입니다. 3D로 만들려던 영화는 2D에서 멈췄습니다. 100억 원 중 60억 원을 중국에서 투자받기로 했는데 사드 문제로 틀어진 겁니다. 중국 측이 내세운 이유는 외교 문제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는 연평균 18%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한중 합작이 늘어나던 추세여서 계약 해지가 이어질 경우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정지명 기자입니다.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은 15 안팎의 앳된 소녀들.
하지만 막상 도착한 일본 군수 공장에선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김용옥 할머니 등 2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생존자인 김할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1944년 지진으로 사망한 최정래 할머니의 유족에게는 1억 5천만 원의 상속분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할머니 원을 지금 오늘에야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고개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4건이 제기됐습니다. 이중 하급심 판결이 난 3건 모두 패소한 일본 기업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4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80대로 훌쩍 넘긴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이 분명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사지어 놓은 것이 우리 지금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다 죽고 없어 지금. 광주지법에서는 오는 11일에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족 4명이 낸 소송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피해를 입은 조선 출신 징용자 3,400명의 명부를 40여 년 전에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나가사키시 법무국이 지난 1970년 보존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명부를 폐기했고 징용자들에게 주어졌어야 할 밀린 임금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증거 자료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별이 졌다네입니다. 뭐 노래 제목은 아닐 테고. 오늘 군 인사 얘기입니다. 우선 오늘 군 인사로 대장 7명이 물갈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 박지만 이지 회장의 동기인 육사 37기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 물러났습니다. 39기가 육군 참모총장이 되면서 다 물러난 셈인데요. 공관병 갑질로 지금 수사를 받은 박찬주 대장도 37기입니다. 일부에서는 박지만 회장 동기인 37기가 박근혜 정부와 함께 졌다.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왜 동기가 뭐 올라가면 그 동기 이상들은 다 뭐 물러나고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는데 군은 뭐 그건 틀림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계급 사회니까. 근데 육군 대장 자리에 이번에 그 비육사 출신도 2명이 포함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1명 정도가 포함됐는데 2명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적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나 보니까 비육사 출신의 대장 승진에는 원천적인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대장 승진을 하려면 그 아래 중장부터 좀 풀이 많았어야 됐는데 사실 풀 자체가 적었습니다. 지금 중장 중에 비육사 출신은 5명 내외인데 이 중 반 이상은 중장 단지도 1, 2년밖에 안 돼서 승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 비중의 20%도 안 됐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육사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비육사 출신을 찾아보기가 그만큼 힘들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일찌감치 승진들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미 풀이 적었죠. 잠깐 3년 전에 국감 자료를 보면 소령에서 중령으로 육군에서 승진할 때 맨 왼쪽이 이제 육사 출신인데요. 비중이 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령에서 대령으로 갈 때는 67%가 육사 출신이고요. 대령에서 준장, 그러니까 원스타 별을 달 때는 80% 가까이가 다 육사 출신입니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뭐 육사가 다 대부분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승진이 소장, 준장, 소장부터 됐어야 중장, 대장도 있고 나중에 요직이 있게 되는데 이미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고요. 보통 육사 정원이 300명 내외인데 숫자만 비교한다면 소규모 특정 대학에서 군을 장악한 셈입니다. 또 그 안에 하나회니, 알짜회니, 독사파니 이런 모임까지 있어서 군을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회는 지금 없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있었고요. 독사파도 있나요? 독일 육군 사관학교에 유학 갔다 온 독사파인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독일 유학을 다녀왔고요. 박찬주 대장도 독사파였습니다. 그럼 알짜회 뭡니까? 알자회입니까? 알짜회입니까?
알고 지내자 이런 건데요. 육사 30기 때부터 40기 때까지 예. 그중에 각 기수별로 소수들이 모여서 모임을 해왔는데 예. 지적이 된 다음에는 많이 좀 견제를 받았습니다. 예. 그냥 알고 지내진 않았을 테니까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육사 편중된 이런 군 문화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미 의원 시절부터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 당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육사 편중 이 부분은요. 이거 문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육사 출신 말고는 다 아는 일이에요. 사병들도 다 느끼는 일이라고요. 예. 예. 굉장히 강한 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 저 국감 자리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당시 의원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바꿔라 했는데 오늘 조금 바꾼 셈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날조의 적반하장입니다. 예. 뭡니까 예, 이건? 얼마 전 광주지법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왜곡과 날조가 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예. 전 씨 측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씨 측이 이의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대변인격을 맡고 있는 민정기 비서관은 최근 민정기 전 비서관은 조명을 받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바로 택시 운전사 영화에 대해서도 당시 영화 장면에 겨냥한 사격으로 묘사가 됐다면 시민들을 겨냥해서 예, 그렇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이 나중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사실을 날조하면서까지 국군을 못 오겠다라고 오늘 저와 통화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분한 어조군요. 예, 전 씨나 민 전 비서관 측은 당시 계엄군의 사격은 자기 방어적 성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장은 여태까지 반복됐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 헬기의 기총소사 는 뭐 이미 다 나온 얘기잖아요. 예, 총탄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걸 방어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지금 영화가 날조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그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날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33군데가 잘못됐다고 했고요. 예. 그중에 10여 군데는 바로 특히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부분이 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전 씨가 지난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모른다라는 쪽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북에서 600명이 왔다는 거 지먼원 씨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시 자리에 있던 전두환 씨가 오 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부인한 것처럼 됐는데 이 부분은 광주지법에서도 저 주장과 비교하면 회고록에 담긴 전 씨의 주장은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데 오늘 민정기 전 비서관은 당시 제대로 된 인터뷰가 아니었다. 한 스님의 예방했을 때 그냥 얼버무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전두환 씨는 북한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되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자면 공식으로 인터뷰할 때는 뭔가 좀 꾸밀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부지불식간에 한 얘기가 오히려 진심일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순자 씨도 옆에서 도왔는데 어쨌든 얼버무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안철수 감싼 유기준입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안철수 전 대표를 얘기한 건데요. 다른 당 중진 의원이 타당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흔치 않은데 안 전 대표도 출마에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강제로 억압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새 정치냐 이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좀 두둔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문구 뒤에 있는 글은 대선 패배가 원인이라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뭐 이의제인가요? 약간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의 자유가 있다는 주장인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장악한 게 잘못됐다는 주장인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방점이 뭐 뒤에 찍힌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그래서 유 의원에게 좀 더 좀 물어봤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권에 도전한 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냐라고 물어보니까 굳이 답은 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석을 하라라고 계속 답변을 피했습니다. 아무튼 뭐 언론 입장에서는 알아서 해석해야 될 것이 좀 많긴 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또 큰일 나고.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